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8일 중국에 대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고조된 긴장을 낮추기 위해 과감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키노 대통령과 중국의 인공섬 매립과 여러 시설 건설 등이 지역 안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영유권 분쟁이 평화롭게 해결돼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키노 대통령은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해 지역에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가 계속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필리핀과 베트남 등 남중국해 인근 나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프랑스 경찰이 지난주 파리 연쇄 테러에 연관된 테러범을 색출하기 위해 의심 지역에 대한 급습 등 본격적인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프랑스 경찰의 작전은 이 시간 현재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총격과 폭발로 용의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 용의자 1명은 스스로 폭탄을 터뜨려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작전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부상했으며 이슬람 과격분자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프랑스 관리들은 지난 13일 발생한 파리 연쇄 테러 사건에 직접 가담한 나머지 1명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테러 공격을 벌이다 경찰에 사살되는 등 사망한 공격범들은 모두 7명으로 축구 경기장 주변에서 3명, 콘서트장 안에서 3명, 그리고 인근 식당에서 1명입니다. 한편 프랑스와 벨기에 당국은 공격범 중 1명과 형제인 벨기에 태생의 살라 아브데슬람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이 18일 지난달 말 러시아 여객기를 추락시키는 데 쓰였다며 캠폭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ISIL이 이날 인터넷에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이 폭발물은 탄산음료 캔과 기폭장치로 보이는 전기장치 등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ISIL은 또 숨진 승객의 것이라며 여권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여객기는 지난달 31일 이집트 샤르멜 셰크를 이륙한 뒤 시나이반도 상공에서 추락해 탑승자 22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ISIL은 당시 이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18일 양국 간 항공 서비스 운항 재개를 위한 첫 단계로 항공 보안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이집트 상공에서 추락한 여객기 참사로 이집트를 오가는 모든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두 정상의 이번 합의는 러시아 여객기 참사가 폭탄 테러에 의한 것이라는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엘시시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이날 전화통화에서 러시아 국민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전했습니다. 태국 경찰 당국은 18일 북부 라오스 국경 메콩강 근처에서 탈북자 7명을 발견해 구속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17일 밤 국경 근처 메콩강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이 수상한 보트를 발견해 이 배에 타고 있던 7명을 체포했습니다. 7명은 여권이 없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북한에서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은 태국에서 구속되면 한국 대사관에 넘겨지고 이어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들은 20대에서 70대의 남녀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와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으나 북부지방은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전 이번 주에 임시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 여부를 놓고 언론들의 엇갈린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르츠키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인권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 처벌 방안을 논의합니다. 탈북자 9명이 베트남에서 붙잡힌 뒤 중국 공안에 넘겨져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양으로 보냈다는 것은 곧 북송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생명에 달린 일이어서 우리는 마음이 조급하고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북한이 해야 되겠죠.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술 지원 아래 처음으로 전국적인 결핵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 북한은 중부지방에 구름이 많겠지만 북부지방은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서해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라선 경제무역지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본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섰죠. 내년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경제 분야에서의 성과를 내기 위한 의도란 분석인데요. 이 소식 먼저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라선 경제특구에서 활동할 북한 기업들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를 허용하겠다며 해당 기업과 사업들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인 내나라에 라선 경제특구 투자 관련 법규를 게재하면서 관광지와 산업구 개발과 투자 대상 기업 등 7개 분야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라선 경제특구와 관련해 세금이나 투자 정책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확정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우선 백학공업구와 라진항 물류산업구 등 9곳을 산업구로 개발하기로 하고 여기에 92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관광지 개발에는 총 62억 달러를 유치한다는 계획 아래 시내 국제회의구를 비롯한 10곳을 대상 지역으로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이들 개발구에 154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을 어떻게 유치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아울러 외국 기업들이 라선 경제특구에서 합작 또는 합영의 형태로 투자할 수 있는 북한 기업 8곳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외국 기업들에 대해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비롯해 이윤과 송금 보장 등을 약속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24년 만에 라선 경제특구의 종합개발계획을 완성하고 이를 공개한 것은 내년 5월 36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경제 분야에서의 성과를 내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당대를 하게 되면 방향성이 결국은 그동안 해왔던 군 중심에서 당하고 내각 중심으로 돌리고 나름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 쪽으로 한번 힘써보겠다고가 될 가능성이 있죠. 적어도 이제 북한이 나름 완결된 경제특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정도는 됐다라고 보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평가일 수가 있죠. 한국 정부 당국자는 라선 경제특구의 경우 무비자 관광이나 주택 소유권 허용 등 북한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가장 먼저 시행되는 곳인 만큼 이미 시장 경제가 작동하고 있는 곳이라며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 대표적인 개발구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에너지 수급 문제 등 기반시설 미비와 불확실한 투자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라선 경제특구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설정된 5개 특구와 지방정부 차원의 19개 경제개발구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네, 북한이 라진 선봉 일대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간 건 김일성 주석의 집권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24년이 지나도록 외국인 투자는 북한 당국의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고 있는데요. 라진 선봉 경제특구의 이력을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라진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는 북한이 외국으로부터 선진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방해 만든 특수지역입니다. 설치 근거는 지난 1991년 12월 발표된 북한 정무원 결정 74호로 아직 일성 주석이 집권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북한은 이 조치로 함경북도 라진시의 14개 리동과 선봉군의 10개 리를 포함하는 621제곱킬로미터를 자유경제 무역지대로 공표하면서 라진항과 선봉항, 청진항 세 곳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이 지역 일대를 동북아시아의 화물 중개와 수출 가공업, 관광과 금융 서비스 기지를 종합한 복합적인 자유경제 무역지대로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과 외자 유치를 위한 각종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행정 체계를 개편하고 각종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 투자 유치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북한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회는 1993년 5월 라진 선봉지대 국토건설 총계획을 세워 2010년까지의 3단계 개발 전략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1단계의 만료 시한인 1995년까지 사회 간접 자본의 개발 실적이 저조하자 개발 전략을 2단계로 수정하고 라진시와 선봉군을 합쳐 라진선봉 직할시로 승격시키는 등 라선 특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나름대로 힘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는 북한의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외국 자본 유치에 필요한 내부 구조가 미비한 데다 관련 정책의 비효율성이,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불신 등이 실패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라선 경제특구는 지난 2010년을 전후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9년 10월 당시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으로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분위기에다 그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라선시 시찰 등이 이어져 안팎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이듬해 1월 북한은 라선 직할시를 특별시로 다시 승격시키고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라선 경제무역지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활성화 노력도 잠시였을 뿐 라선 특구는 지정된 지 24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 여부를 놓고 언론들의 엇갈린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번 주 중에 반 총장이 방북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중국의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은 반 총장이 오는 23일 방북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유엔은 이 두 보도를 모두 부인했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7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23일 나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관계자를 인용해 반 총장의 방북 일정이 확정됐다며 그가 항공기 편으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신화통신의 이 같은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유엔 대변인은 반 총장은 다음 주 북한을 여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 주 대부분을 뉴욕에 머물다가 오는 27일 개막하는 영연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몰타를 방문한 뒤 현지에서 바로 오는 30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대변인은 이어 반 총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를 위해 북한을 포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 원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화통신에 앞서 한국의 연합뉴스는 반 총장이 이번 주 안에 방북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유엔은 이에 대해서도 부인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기문 총장과 북한 측 사이에 평양 방문 시기와 일정 등을 놓고 막판 조율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연합뉴스는 미국과 프랑스 등 유엔의 주요 상임 이사국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대규모 테러 사태 와중에 이뤄지는 반 총장의 방북을 선뜻 반기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유엔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에 주목됩니다. 북한은 미 국무부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는 제외됐지만 테러 근절 노력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마르츠키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다르스만 보고관은 방한 기간 동안에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 연구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또 북한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는 26일엔 서울 글로벌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다르스만 보고관의 방한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 다르스만 보고관의 이번 방한이 마지막 공식 임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살배기 아기를 포함한 탈북민 9명이 베트남에서 붙잡힌 뒤 중국 공안에 넘겨져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가 또다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지난달 초 탈북한 9명의 북한 주민들이 중국 공안에 의해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1살짜리 남자 아기와 10대 청소년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에 따르면 9명의 북한 주민들은 한국으로 오기 위해 지난달 초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뒤 랴오닝성 선양에서 중국과 베트남 접경지대인 광시성 난닝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2일 국경을 넘은 뒤 베트남의 몽카이에서 라오스로 가는 버스를 탔다가 베트남 경찰의 불심 검문에 걸려 붙잡혔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이들을 추방해 중국 광시성 둥싱의 공안에 넘겨주었고 이들은 이곳에서 한동안 억류돼 있다가 지난 16일 기차편으로 선양으로 옮겨졌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영자 사무국장은 과거 사례로 미루어 중국 당국이 남방에서 붙잡은 탈북자들을 선양까지 데려온 이유는 이들을 북한과의 접경인 지린성 투먼 변방대로 이송한 뒤 북한으로 돌려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선양으로 보냈다는 것은 곧 북송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생명에 달린 일이어서 우리는 마음이 조급하고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김 사무국장은 이들이 몽카이에서 붙잡힌 직후 한국 정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지금은 이들이 있는 곳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도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들의 소재를 확인 중이라며 신변안전과 석방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국장은 북한 주민들의 탈북과 한국행을 도와온 현지 활동가들의 말을 빌어 한동안 중국 남방에서의 탈북자 단속이 일부 완화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몇 달 전엔 중국 공안이 붙잡은 탈북자들을 풀어준 사례도 있었다며 한중 정상회담 등 양국 우호 관계가 돈독해진 영향으로 짐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국장은 그러나 중국 당국이 또다시 탈북자들을 불법 월경자로 보고 강제 북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 북중 관계 개선 조짐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국장은 이 때문에 이들 탈북자들이 지난 2013년 5월 라오스로 탈출했다가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의 전처를 밟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당시 탈북 청소년들은 한국인 선교사 부부의 도움으로 라오스에 밀 입국한 뒤 붙잡혀 중국으로 추방됐고 중국 당국은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에 접근할 수 없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언제든 방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심각한 우려 사안으로 거듭 규정했습니다. The nuclear program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mains a matter of serious concern. 아마노 총장은 17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연례 핵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핵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시설에 접근할 수 없어 관련 활동을 감시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The agency remains unable to undertake verification in the DPRK, and our knowledge of the country's nuclear program is therefore limited. IAEA가 북한 내부에서 검증 작업을 진행하지 못해
북한 핵 프로그램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마노 총장은 IAEA가 북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 북한으로 돌아갈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IAEA 검증 요원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동안 발생한 현안 등을 해결하는 데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 왔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한 전문가는 전혀 다른 분석을 최근에 내놨습니다. 오히려 동아시아에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줄고 있다는 건데요.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프로킹스 연구소에서 17일 동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 서부 남캘리포니아 대학 한국학연구소의 데이비드 강 소장은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군비 경쟁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no arms race. No matter how I judge it, no matter how I slice it, no matter whether you measure naval. 강 소장은 지난 25년 동안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비율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냉전 시대 3.5% 수준에 달했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최근에는 1.8% 수준으로 50%나 줄었다는 겁니다. 강 소장은 특히 동아시아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남미와 비교하면서 군사적 긴장 요인이 더 많은 동아시아의 국방비 비중이 남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소장은 또 동아시아 각국의 국방비 지출을 보더라도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난 20년간 국방비 지출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 소장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처럼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는 것은 영내 최강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중국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It's unthinkable. Nobody thinks China wants to be again like Japan 100 years ago and just go through. 중국이 100년 전 일본과 같이 자신들을 침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강 소장은 국경 분쟁 등 일부 분쟁이 있지만 동아시아에서 생존 자체를 우려하는 나라는 타이완과 북한 두 나라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강 소장은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 공존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소장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도 이런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t's diplomacy, it's economics, and then it's military. So military is not not important. Of course it's important, but I think the other 외교와 경제적 접근이 우선돼야 하고 군사적 접근은 그 다음이란 지적입니다. 물론 군사 분야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외교와 경제적인 접근이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강 소장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미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동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이 없다는 강 소장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일본의 안보 관련법 제정과 개정,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동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동아시아 지역 내 군비 경쟁이 미국과 옛소련 간의 냉전 이후 보지 못한 규모와 속도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의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술 지원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전국적인 결핵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순쯤에 끝날 예정인데요. 북한 내 결핵 발병과 실태를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입니다. 북한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전역에서 결핵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유엔 산하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아시아 지역 사무소의 앤드류 브라운 대변인은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6월 북한 보건성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술 지원 아래 예비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10월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 결핵 실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쿠시 오노자키 연구원은 VOA에 북한 내 100개 지역에서 7만여 명을 대상으로 결핵 감염률과 유병률 등을 조사한다고 말했습니다. Then those selected sites, then sometimes village is bigger. Then we make the block of the village. 북한 내 57개 도시와 38개 농촌 지역 그리고 5개 특별지정구역에서 무작위로 조사 대상을 선정한 뒤 그중 15세 이상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들은 개인 면담과 흉부 X선 검사, 결핵균 검사 등을 통해 결핵 감염 여부 등을 검사받게 됩니다. 오노자키 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 내 결핵 환자의 규모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니세프의 브라운 대변인은 이번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미화 140만 달러 정도로 이 가운데 90만 달러를 세계 기금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북한 보건성이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설비 등은 세계기금이 지원한 자금으로 유니세프가 모두 구입을 마친 상태라고 브라운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결핵 발병과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국적인 실태 조사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결핵을 통제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2012년 사이 이 기구의 기술 지원 아래 12개 나라에서 21차례의 전국적인 결핵 실태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한국은 지난 1965년부터 1995년까지 5년 간격으로 7차례에 걸쳐 전국 결핵 실태 조사가 시행됐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북한에서 결핵으로 숨진 사람이 5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공개한 2015 세계 결핵 보고서에서 이 같은 수치는 결핵 환자 10만 명당 20명이 사망한 것이라며 한국의 3.8명, 중국 2.8명, 일본 1.8명에 비해 5배에서 10배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내 결핵 환자는 11만여 명입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442명으로 2013년 429명보다 다소 늘었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동티모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또 지난해 북한에서 3,800여 명이 추가로 다제네성 결핵에 걸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제네성 결핵은 기존의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약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만성 결핵을 말합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5차례씩 통일문화정책 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통일의 중요성을 남한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문화적으로 남북한 국민들의 동질성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최근엔 올해 마지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통일문화정책 포럼 2015년도 제5차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연구원의 조현성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예술가의 집. 문화 분야 통일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를 주최한 통일문화정책포럼은 남북 문화교류 정책과 통일문화 정책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남북 간 문화 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한 해에 5번씩 토론회를 열고 있는데요. 그동안 남북 간 정세 변화에 따른 문화 분야 대응과 전망, 분야별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과제 제시, 통일 이후 문화 분야 정책 과제 등을 다뤘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일문화연구센터의 박영정 센터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통일문화정책 포럼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저희 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국정 기조에도 평화적인 통일 기반 조성이 있듯이 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평상시에 논의를 많이 해나가고 또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문화 분야에서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의 공론화의 장으로 열고 있습니다. 박영정 센터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도 맡았는데요. 남북 문화 합의서 추진 배경과 의의, 법적 성격, 적용 범위와 체계, 추진 전략 등에 대해 조사 발표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대북 제안하는 과정 중에 남북 문화협정 체결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문화협정을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체결하면 좋은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를 하고 또 여러 분야에서 10분의 토론자를 모셔서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고 있어서 중간에 점검견에서 또 많은 분야의 선생님들 의견도 들을 겸해서 그 결론에 해당하는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제가 그리고 이제 모신 분들 말씀. 박영정 센터장의 발제에 이어 언어, 문화유산, 체육, 언론, 관광, 저작권, 법제의 각 분야 전문가가 토론을 벌였는데요. 저작권 분야의 토론을 맡은 김기현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기획실장은 남북 문화교류는 사실상 남북 간 저작물의 교류라고 할 수 있고 남북 간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면 그만큼 남북 문화교류는 지체될 수밖에 없으므로 남북 당국이 상대방 저작권을 인정하고 그 이용 절차와 방법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도서관 분야의 토론은 이용훈 서울도서관장이 맡았는데요. 이용훈 서울도서관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서관은 사실은 이제 기반 요소 같은 거거든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또 도서관이 역할하면서 또 북한의 도서관 또 우리 쪽의 도서관들이 또 같이 해야 될 일들을 좀 이제 같이 좀 찾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참여를 했습니다. 이용훈 관장은 또 국가서지 공동 작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향후 통합을 대비한 사전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상들을 갖고 있는 건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상적인 문제들은 좀 나중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과학기술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충분히 자료로 또 그리고 고전들 있죠. 고서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서로가 또 충분히 협력해서 우리 같이 문제를 좀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단계적인 그런 접근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체육 분야의 토론을 맡은 김동선 경기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교수는 독일의 사례에서 서독 방송 매체를 통한 동서독 체육 교류에 대한 보도의 증가는 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모을 수 있었고 이것이 동독 정부에 의해 체육 교류를 강화하게 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관광 분야는 한국관광공사의 박병직 남북관광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섰는데요. 박병직 센터장은 먼저 북한의 최근 관광 정책의 변화에 대해 짚었습니다. 북한의 관광 정책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관광 인프라를 많이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인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호텔 등 숙박시설 등 인프라 개선을 지시하고 나서는 북한의 인프라 체제가 상당히 많이 변화되고 있고 또 관광 상품도 그 소비자의 니드, 또 고객의 니즈에 맞는 그런 상품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박병직 센터장은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이 오히려 다른 국가와는 차별화되며 한반도를 국제 관광 매력지로 홍보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관광 협정 체결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가 세계적인 관광 목적지가 되고 또 다양한 연계 상품 개발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관광객이 2천만, 3천만 시대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고 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관광 협정의 체결이라든지 또 문화 협정의 체결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접점을 마련해서 공동 협력의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밖에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토론을 맡은 김덕순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센터
교류협력팀장은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 활동은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포함하며 다자 간 교류와 협력 체제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 분야의 통일 준비는 문화 분야가 매우 넓은 만큼 이번 제5차가 2015년 통일문화정책 포럼의 마지막 일정인데요. 내년에도 통일문화정책 포럼은 꾸준히 이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주요 소식부터 알아보죠. 프랑스 경찰이 테러 용의자들의 은신처를 급습했습니다. 필리핀을 방문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인공섬 건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여전히 국제사회의 관심이 프랑스 파리 테러에 쏠려 있는데 오늘 이 소식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경찰이 테러 용의자들이 숨은 곳을 찾았군요. 네, 18일 이른 아침 프랑스 경찰은 파리 북부 외곽 생드니 아파트를 급습했는데요. 네. 130명을 숨지게 한 파리 연쇄 테러의 총책인 압둘 하미드 아바우드를 비롯한 테러 용의자들을 검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충돌한 경찰과 테러 용의자들 사이에 1시간 넘게 총격이 이어지고 폭발음도 들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용의자 2명이 숨지고 7명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명 모두 아파트에 체포된 것은 아니고요. 예. 일부는 현장 주변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 3명도 다치고 경찰견 1마리가 죽었다고 하는데요. 체포와 주변 수색 작업은 이후 7시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생드니 현장에는 무장한 경찰과 군인들 또 특수차량과 구급차들이 오후까지 몰려있고 예. 주변 도로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예, 다행히 테러 용의자들의 은신처를 찾았는데 이 은신처가 있는 생드니 어떤 곳입니까? 네, 파리와 접한 북쪽 외곽 지역인데요. 특히 지난 13일 연쇄 테러 당시 테러범들의 자폭 공격을 시도했던 축구 경기장과도 멀지 않습니다. 당시 경기장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축구 경기가 벌어지고 있었고요.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테러범 3명이 경기장에 들어가려다 저지당하자 입구에서 자폭했었습니다. 네, 뭐 이 위치로 보면 북한으로 보면 한 평성 정도 되겠군요. 평양을 중심으로. 근데 프랑스 경찰이 파리 테러를 계획한 이 아바우드를 체포하기 위해 출동을 했다고 앞서 전해 주셨는데 이 예전에 아바우드가 시리아에 있을 거라는 추측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추측과 달리 프랑스 당국은 아바우드가 프랑스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날 체포작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테러 용의자들 사이에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서 그런 정보를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바우드의 행방은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경찰이 급습한 은신처에 아바우드가 있었는지 만일 그랬다면 숨지거나 체포된 용의자 중 한 명인지 아직 프랑스 당국의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당국의 반응이 상당히 신중한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 용의자를 추적 중이기 때문인데요. 예. 프랑스 경찰은 당초 이번 테러 당시 자폭하거나 사살된 범인 7명 외에 현장에 최소한 2명 더 있었고 최대 20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상황이 공개됐을 때 용의자들이 이를 보고 달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아바우드 벨기에 국적자였죠? 그렇습니다. 모로코 출신으로 벨기에에서 자랐는데요. 네. 이번 파리 연쇄 테러 공격에는 벨기에 출신 프랑스 국적 형제가 연루됐습니다. 아바우드는 이들과도 오랜 친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아바우드는 지난 1월 벨기에에서 테러 공격을 모의했다가 경찰에 발각되면서 추적을 피해 시리아로 달아났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파리에서 연쇄 테러 공격을 계획하고 또 실행에 옮겼습니다. 한편 새롭게 알려진 내용도 있는데요. 미국도 이미 아바우드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바우드는 시리아에서 미군의 공격 목표 중 한 명이었지만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서 실제로 그를 겨냥한 공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미국 언론들이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네, 앞서 7명이 체포됐다고 했는데 용의자들의 그 신원도 공개가 됐습니까? 아직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용의자 7명을 체포했다면서 그 숫자만을 공개했는데요. 또 이들의 신원을 계속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프랑스 파리 테러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이 은신처를 급습했다고 했는데 프랑스 경찰이요. 그럼 경찰의 체포 작전이 이제 끝난 겁니까? 프랑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테러 용의자 체포 작전을 벌인 사실을 직접 발표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위험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프랑스 경찰이 이날 급습한 곳은 생드니의 같은 거리에 있는 아파트 두 곳인데요. 경찰들이 아파트에서 조금 떨어진 교외에 조심스럽게 진입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내부 상황에 대해선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사망한 용의자 가운데 여성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여성 용의자 한 명이 자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2명이 사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한 명은 남성으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특히 프랑스 당국에 따르면 이들이 새로운 테러 공격을 계획했고 실행에 옮기기 직전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이라면 프랑스 경찰이 또 다른 대형 참사를 막은 것입니다. 네. 올란드 대통령은 경찰의 작전이 성공을 거둔 데 대해 축하하면서 부상당한 경찰에 대해선 위로를 보냈습니다. 예. 이번 테러로 프랑스가 상당히 어수선하고 또 공포를 느끼는 시민들도 많을 텐데 또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피아노를 거리에서 치고 또 무슬림 신자지만 또 거리의 시민들을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따뜻한 모습도 보였는데 올랑드 대통령 역시 이 테러 위협에 맞서서 국민의 단합을 거듭 강조했네요. 네,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 전국 시장들이 모인 회의에서 경찰의 테러 용의자 체포 작전에 대해 직접 발표했는데요. 네.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는 전쟁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온 국민이 단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는 테러의 배후인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R을 응징하기 위해 시리아 라카의 ISR 근거지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는데요. 올랑드 대통령은 시리아에서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모함 샤를르 드골로를 인근 해상으로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테러 세력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다짐했는데요. 올랑드 대통령은 다음 주 워싱턴과 모스크바를 잇따라 방문하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ISR 대응 전략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네, 이것은 이슬람 문명과의 충돌이 아니라 야만인들을 격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이미 시리아 라카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도 지난달 31일 이집트 상공에서 발생한 자국 여객기 추락 사건이 폭탄 테러에 의한 것으로 결론 지었는데요. 예. 러시아는 이미 ISR의 수도 라카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해군 소속 지중해 함대 사령관과 영상 통화를 갖고 프랑스군과 직접 대화할 창구를 만들고 협조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러시아군은 시리아에서 ISR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기 위해 전투기 30여 대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모처럼 러시아와 프랑스군이 협력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랑스군 역시 공습을 계속하고 있죠. 프랑스가 파리 테러 이후 시리아 라카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밤까지 사흘째 공습이 계속됐는데요. 프랑스 국방부는 지난밤에도 전투기 10여 대가 출격해서 라카의 지휘소 2곳을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에 대한 공습은 러시아,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여러 참여하고 있는데 영국도 공습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의회에서 라카에 대한 공습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네. ISIL이 영국도 테러 공격의 목표로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장을 바꾼 건데요. 캐머런 총리는 영국이 더 큰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다른 국가가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직접적인 군사 개입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특히 시리아 내 ISR에 대응할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ISR의 본부가 있는 라카에 영국을 겨냥한 위협이 계획되고 있으며 라카는 바로 뱀의 머리라고 말했습니다.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필리핀을 방문 중이죠.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태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의와 별도로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고조된 긴장을 낮추기 위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주요 20개국 회의 정상회의가 열린 터키에 있었는데 이제 필리핀으로 장소를 옮겼는데 구체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언급한 겁니까? 중국의 인공섬 매립 중단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아키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인공섬 매립과 여러 시설 건설이 지역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감한 조치에는 중국이 인공섬 매립과 건설 또 영유권 분쟁 지역의 군사화를 중단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감한 조치가라고 말한 게 인상적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의 인공섬 매립과 군사시설 건설을 중단하라 그런 입장을 다시 밝힌 건데 그렇습니다. 필리핀 아키노 대통령은 어떤 발언을 했나요? 필리핀의 아키노 대통령은 남중국해 항해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미군의 활동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미 해군이 남중국해 중국의 인공섬 주변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자 중국 정부는 주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했었는데요. 하지만 아키노 대통령은 미군이 필리핀 군기지를 이용해 지역 안정과 질서를 지키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항행의 자유,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자기네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기 위해서 국제 수역을 미국이 이렇게 다니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온 그것이 바로 항행의 자유인데 중국은 이런 어떤 오바마 대통령과 필리핀 아키노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마닐라를 방문 중인데요. 18일 별도의 연설은 했지만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의지화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데요. 남중국해 문제는 주권에 관한 문제이며 당사국과 양자 간에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다만 이번 연설에서 아태 경제협력체 정상들이 평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미국 정부의 그 같은 지적을 거부했는데요. 흥내의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매립은 완전히 중국의 주권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다른 나라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공섬 매립을 중단하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중국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부각시키고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입장을 그러니까 되풀이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 각국의 여러 정상들이 참석해서 또 현안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했죠? 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했는데요. 18일 박근혜 대통령은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두 정상이 만나서 어떤 논의를 했나요? 네, 한국과 필리핀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 한반도 정세, 또 한국 국민 보호 강화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연간 160만 명 이상의 인적 교류와 10,000명을 초과하는 한국 내 결혼 이민자는 양국 간 관계 발전에 토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필리핀 당국이 한국민 보호에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인들이 필리핀에서 납치되거나 피살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국민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필리핀 당국에 촉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10,000명을 초과하는 한국 내 결혼 이민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필리핀 여성과 한국 남성 간에 결혼한 그 필리핀 여성의 수가 10,000명을 넘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흥미롭군요. 자, 두 정상이 만났으니 이제 여러 현안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경제 문제를 빼놓을 수 없겠죠. 네, 경제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필리핀 정부가 계획 중인 라구나 호안 고속도로 또 상글라 포인트 국제공항 같은 대형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키노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이 APEC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은 지난 1989년 출범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자 협의체인데요. 현재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 21개국 정상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무역, 경제협력 또 정치 현안을 논의하는 다자간 협의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그 다자회의이기 때문에 또 정상들이 별도로 만나서 양자 정상회담도 갖고 때로는 또 3자 회담도 갖고 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차원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끝으로 오늘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인 오늘 북한은 중부지방에 구름이 많겠지만 북부지방은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요. 서해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오다가 아침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함경도 동해안 지방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 낮 최고기온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는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다가 오후엔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 낮 최고기온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는 구름 많겠고요.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12도. 개성 역시 구름 많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5도, 낮 최고기온은 11도 되겠습니다. 강원도 봅니다. 원산은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다가 오후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 낮 최고기온은 8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은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 낮 최고기온은 8도고요. 함경북도 청진은 흐린 가운데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기온은 4도. 량강도 해산 역시 흐린 가운데 눈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4도. 자강도 강계 역시 흐린 가운데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 머물겠습니다. 이상 한국기상청 제공 오늘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오늘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영권이었고요. 오늘도 저희 VOA 방송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 이어지겠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8일 중국에 대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고조된 긴장을 낮추기 위해 과감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키노 대통령과 중국의 인공섬 매립과 여러 시설 건설 등이 지역 안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영유권 분쟁이 평화롭게 해결돼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필리핀과 베트남 등 남중국해 인근 나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이 18일 노르웨이인과 중국인 인질 1명씩을 처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SIL은 자신들의 인터넷 영문 잡지에 비이슬람 국가와 조직에 의해 버려진 뒤 처형됐다는 설명과 함께 시신으로 보이는 사진을 실었습니다. 이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살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살해된 중국인 인질은 베이징 출신의 컨설턴트 판징휘 씨며 노르웨이 인질은 오슬로 출신의 올레 요한 그림스가르드 오프스타트 씨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IS는 같은 매체 9월 5회 이 두 인질들의 신원을 밝히며 몸값을 요구해왔습니다. 한편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는 18일 지난달 말 러시아 여객기를 추락시키는 데 쓰였다며 캠폭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ISIL이 이날 인터넷에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이 폭발물은 탄산음료 캔과 기폭장치로 보이는 전기장치 등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ISIL은 또 숨진 승객의 것이라며 여권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여객기는 지난달 31일 이집트 샤를름 엘 셰이크를 이륙한 뒤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 추락해 탑승자 22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ISIL은 당시 이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태국 경찰 당국은 18일 북부 라오스 국경 메콩강 근처에서 탈북자 7명을 발견해 구속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17일 밤 국경 근처 메콩강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이 수상한 보트를 발견해 이 배에 타고 있던 7명을 체포했습니다. 7명은 여권이 없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북한에서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은 태국에서 구속되면 한국 대사관에 넘겨지고 이어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들은 20대에서 70대의 남녀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와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18일 양국 간 항공 서비스 운항 재개를 위한 첫 단계로 항공 보안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이집트 상공에서 추락한 여객기 참사로 이집트를 오가는 모든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두 정상의 이번 합의는 러시아 여객기 참사가 폭탄 테러에 의한 것이라는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엘시시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이달 전화통화에서 러시아 국민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2018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에서 라오스를 상대해 대승을 거뒀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17일 라오스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G조 6차전 원정 경기에서 각각 2골씩을 기록한 기성용과 손흥민을 앞세워 라오스를 5대0으로 꺾었습니다. 한편 일본도 같은 날 치러진 2조 2차 예선 원정 경기에서 약체 캄보디아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일본은 후반 6분 캄보디아 수비수의 자책골로 선제점을 얻었으며 경기 종료 직전인 후반 45분 혼다 게이스케의 헤딩골로 추가점을 기록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으나 북부지방은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